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건축과 결혼, 소공예와 더불어 집에 관한 근사한 영화 3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집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 보다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탁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모세의 종교와 예수의 종교를 잘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거대한 지진으로 서울 시내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도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있는 황궁 아파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배경인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영화의 황당무계한 설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는 친숙한 모티브를 통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등장인물과 빠르게 동일시하게 만들려는 목적인 듯 싶습니다. 그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입니다. 관객들은 자신들이 황궁아파트 주민이나 되는 듯 영화 속에 몰입되어 캐릭터들의 행동과 선택들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우선적 관심사는 재미를 추구하는 오락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 영화는 다양한 성경적 모티브와 이미지를 통해서 신학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은 구약 성경의 모세의 종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 이야기 속의 여러 모티브와 이미지들이 영화 속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주인공의 이름이 모세범, 즉 모세인점, 그가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었으며 물이 말라버린 강바닥을 걸어서 지나고 주민들에게 율법을 수여한 점 등이 그러합니다. 또 무리바세임이 터지듯 물이 터지는 장면, 불기둥, 구름기둥 이미지,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 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칠하는 장면 등도 모두 모세의 종교에서 온 모티브들입니다. 영화는 모세와 관련된 모티브를 통해서 모세의 종교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종교의 핵심은 선민사상입니다. 모세의 종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신에 의해 특별하게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속 황궁아파트 주민들도 자신들이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범은 말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민의식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선민의식은 모세의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실제로 그런 배타적 민족주의 종교를 소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종교를 배타적 선민의식의 종교로 왜곡시켰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충돌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배타적 선민의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사명을 망각하고 모세의 종교를 민족주의적 종교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토라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신에게 선택받았지만 이방인은 할례받지 못한 개같은 존재들로 비하하며 자신들과 이방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본래 모세가 계시한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곡시킨 모세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범이 보여준 행동들은 정확히 이렇게 왜곡된 모세의 종교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영화는 세상의 온갖 악들 속에 늘 배타적 선민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예언자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가령 유대인을 개토로 몰아넣고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게 했던 나치의 만행은 게르만주의라고 하는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콘크리트 장벽을 쌓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압살 정책의 이면에도 선민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임대 주공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 사이에 세워진 장벽 역시 또 다른 선민의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야말로 선민의식의 집합체이며 모세의 종교의 변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범은 마치 율법을 내려주었던 모세처럼 황궁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교율을 수여합니다. 모세범이 정한 교율 중 제1조는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종교의 또 다른 본질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격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자격을 가진 자들만 선민이라고 믿었고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선민의 자격을 갖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종교에서 사람들은 돌로 구분됩니다. 마치 바둑 아래 흑돌과 백돌처럼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들로 나뉘는 겁니다. 모세범은 황공아파트 교율 1조에 근거하여 황공아파트 주민과 외부인을 가려낸 뒤 이방인들을 아파트에서 추방합니다. 바퀴벌레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가 붙여진 외부인들은 쫓겨나고 아파트 주민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은 자들에게는 입주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직 주민만 아파트에 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종교는 자격의 종교를 넘어서 이제 공로의 종교가 됩니다. 같은 황공아파트 주민이라도 기여한 바에 따라 보급품을 차별적으로 배급받습니다. 기여도가 크면 질 좋은 보급품을 많이 받지만 기여도가 적으면 질 나쁜 보급품을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모세범이 주민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기여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황공아파트를 수호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기여도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논공 행상이 일상이 됩니다. 기여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주민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모세의 종교하에서 사람들은 살인마가 되어 갑니다. 공로의 종교가 지배하는 황공 아파트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뭐든 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황도 복숭아 한 통도 시계를 줘야 바꿀 수 있습니다. 용서나 관용도 없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로의 종교는 교환의 종교입니다. 모세범의 이러한 황공아파트 운영 방식은 잠시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나가는 외부인들과는 달리 황공아파트 주민들은 풍요와 안락함의 천국을 누립니다. 영화 제목 그대로 황공아파트는 유토피아가 됩니다. 그러나 황공아파트의 규범과 질서는 서서히 무너져드립니다. 그런데 황공아파트의 규율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다 라는 황공아파트 규율이었습니다. 모세의 종교에서 인간은 오직 두 부류로만 나뉩니다. 자격이 있는 자와 자격이 없는 자. 그러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황궁아파트에서 모든 외부인들을 다 추방한 뒤에 갑작스럽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백 3호 주민 혜원입니다. 혜원은 고백 3호에 살던 두 부부의 딸이었는데요. 부모의 이혼 때문에 가출했다가 천신만고 끝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혜원은 입주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외부인이라고 하기도 그런 경계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혜원의 귀가와 함께 그의 자격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아파트 정비 사업을 다 끝낸 다음에 몸만 탁 들어왔다며 혜원을 비아냥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온 주제에 먹고 재워주면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지 라며 혜원을 무자격자 취급을 합니다. 혜원은 주민과 외부인 사이에 있는 경계선적 존재입니다. 경계선적 존재인 혜원은 주민대표 모세범도 실은 무자격자임을 폭로합니다. 모세범은 그동안 902호 입주민인 김영탁 행세를 해왔으나 그는 김영탁이 아니라 김영탁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세범을 주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는 황공아파트 입주를 위한 집값을 김영탁에게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영탁이 사기를 치는 바람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범은 더욱 경계선적 인물입니다. 결국 모세범은 교율에 의해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추방당하자 황공아파트의 교율과 질서는 일시에 붕괴됩니다. 황공아파트의 주민들은 모두 쫓겨나고 외부인들에 의해서 점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모세의 종교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모세의 종교는 자격의 종교이지만 자격을 완전히 갖춘 인간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모세의 종교의 한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바울의 선언은 이 세상에 자격을 완전히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선언으로서 이는 모세의 종교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영화는 시종일관 회색빛 톤으로 진행되는데요. 딱 한 번 총천연색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쓰러진 명동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투과한 아침 햇살이 명화와 죽은 민성을 비출 때였습니다. 민성은 모세의 종교의 열렬한 추종자였는데 모세범의 몰락과 함께 민성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깊은 회한과 함께 죽음에 이르는데 죽은 민성에게 찬란한 아침 햇살이 임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문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이는 구원의 임박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종교를 예수의 종교가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민성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죽어가는데요. 그런 민성에게 임하는 빛은
민성의 회심에 대한 축복이며 부활의 상징입니다. 죽은 남편의 시신을 벽돌 더미로 묻은 명화에게 외부인이 동행을 제안합니다. 명화는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들의 거처는 옆으로 90도 쓰러진 꽤 널찍한 아파트였습니다. 명화는 그 아파트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제 명화가 그곳에서 외부인입니다. 그곳 거주자가 명화에게 주먹밥을 건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명화에게 아무 값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짜입니다. 명화는 공짜 주먹밥이 당황스럽습니다. 황궁 아파트에서 공짜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화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자 외부인이 피식 웃으면서 답합니다.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살아있으면 사는 거지. 이 짤막한 답변에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말 속에 구원의 빛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걸 왜 우리한테 묻습니까? 살지 죽을지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일 이런 뜻이라면 이는 생의 의지에 대한 결단을 스스로 내리라는 요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살 자격이 있어요. 이런 뜻이라면 이 말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집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 당신에게 살라 마라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황궁 아파트와는 달리 이 쓰러진 아파트는 자격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신들도 거저 얻은 것이니 거저 나눌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묻지 말고 신에게 물어보세요. 생명의 주관자는 신이니.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신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에게 이곳에서 살 자격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가온 구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은총입니다. 은총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신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황궁 아파트는 오직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곳이지만 이곳 뒤집어진 아파트는 자격이 없더라도 누구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선포한 예수의 종교의 요체입니다. 언뜻 보면 바벨탑처럼 우뚝 선 황궁 아파트가 낙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민의식과 자격의 종교, 공로의 종교 하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낙원은 뒤집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은총의 나라, 곧 도널드 크레이빌이 말한 뒤집어진 왕국, 업사이드 다운 킹덤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